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온 한국 7년차 모모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냥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었어요. 좀 놀라신 것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원래 한국에 좀 있었으니까 엄마 아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런 것 같아요. 딸이 있으니까 딸이 영상통화 시켜주면 되게 좋아하시고 선물도 많이 사주시고 그래요. 네, 엄마 저희 집에 놀러 온 적도 몇 번 있습니다. 저희 집에 산 적도 몇 주 있었어요. 한국 집 구조가 좀 신기하다고 했었고 아파트가 많은 걸 좀 놀라셨던 것 같아요. 온돌 보고 제가 스위치로 눌러서 조절한다 그걸 얘기했더니 되게 신기해하시고 온돌 같은 따뜻해지는 바닥이 너무 좋다고 했었어요. 겨울에 너무 추우니까 일본에 그때는 완전 많이 입고 따뜻한 옷 많이 입고 자고, 그리고 잘 때는 완전 두꺼운 이불, 겨울 이불을 덮고 자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너무 추워서 못 자요. 네, 맞아요. 일본은 욕조 문화가 있으니까 목욕하시고, 목욕은 다 따뜻한 곳이잖아요. 근데 밖에 나가고 추운 많이니까 너무 그 기온차 때문에 신장 안 좋아져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요. 근데 보일러가 한국은 보통이잖아요, 온돌이 있는 게. 근데 일본은 많이 없고 새로 하려고 하면 엄청 비싸요.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런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한국은 창문 2개씩 있잖아요. 창문, 현관문도 2개씩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온돌 아침에만 조금 해도 하루 종일 따뜻하니까 그게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겨울에 엄마가 한국에 놀러와서 한번 잔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엄마가 하룻밤 자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깜짝 놀랐었어요. 저는 휴대폰으로 엄마를 보며 활짝 웃습니다. 엄마는 진지해 보이지만 저는 행복하고 신나는 목소리로 말하려고 노력합니다. 엄마, 연휴 때 서울에 놀러 오세요. 윤기 씨랑 저랑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갔어요. 윤경이가 할머니를 꼭 만나고 싶대요. 엄마는 입술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분명 마음에 들지 않는 게 분명합니다. 엄마는 제가 한국에 사는 것도 윤기 씨와 결혼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으셨거든요. 엄마는 아주 전통적인 일본식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을 많이 갖고 계셨었어요. 솔직히 기성세대 중에서는 한국을 그렇게 잘 사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항상 우리 사이에는 문제가 됐어요. 한번 생각해 볼게. 엄마가 천천히 말합니다. 내가 불편한 거 알잖니? 조금 슬프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엄마를 설득해야죠. 엄마, 제발요. 제가 가장 설득력 있는 목소리로 간청합니다. 엄마가 여기 오면 정말 행복할 거예요. 특히 은경이가 첫 크리스마스에 할머니를 보내고 싶다고 했거든요. 저는 휴대폰 카메라를 서울에 있는 우리 아파트 곳곳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한국식 인테리어와 일본식 인테리어가 멋지게 어우러진 모습을 엄마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서였어요. 봐요, 윤기 씨와 이렇게 예쁜 집에 살거든요. 저희 집에 오시면 집처럼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엄마는 한참 동안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저는 숨을 참으며 엄마가 우리에게 기회를 주기를 조용히 기도합니다. 마침내 엄마는 한숨을 쉬며 약간 패배한 표정을 짓습니다. 알았어. 모모, 연휴 때 갈게. 하지만 내가 온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한국을 사랑하게 될 거라고 기대하지는 마. 저는 너무 안도하고 고마워서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닐 뻔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정말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윤기 씨와 제가 멋진 시간 보내고 한국이 얼마나 멋진 곳인지 꼭 보여드릴게요. 엄마를 만날 날만 손꼽아 기다릴게요. 우리는 여행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고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볍고 행복해졌습니다. 엄마를 한국을 좋아하게 만드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충분한 사랑과 인내심을 갖고 엄마에게 한국의 문화를 보여주면 마침내 우리는 더 잘 소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방문에 동의하게 만들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이미 큰 승리예요. 하지만 몇 주가 지나고 엄마의 방문이 가까워지면서 다시 긴장되고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번 여행이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엄마도 저처럼 한국을 경험하고 한국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윤기 씨와 저는 완벽한 방문을 계획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엄마에게 새로운 나라의 가장 좋은 부분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어느새 저는 크고 밝은 인천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출국장을 빠져나오는 인파 속에서 엄마를 발견하려고 목을 길게 빼고 있습니다. 제 옆에는 윤기 씨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잘생긴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귀여운 원피스를 입은 작은 은경이를 안고 있네요. 저렇게 문화적인 옷을 입히다니 정말 사려 깊은 아들이에요. 하지만 엄마가 어떻게 생각할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러다 엄마가 보입니다. 주변에서 행복하게 재회하는 가족들과 떨어져 홀로 걸어가는 엄마의 키 작은 모습. 우리 쪽으로 다가오는 엄마의 표정은 뻣뻣하고 불편해 보입니다. 어깨는 굳어있고 입은 굳게 다물고 있습니다. 나는 그녀의 주의를 끌기 위해 손을 크게 흔들며 많은 감정을 느낍니다. 엄마가 가까이 오면 저는 엄마를 따뜻하고 긴 포옹으로 감싸 안습니다. 엄마의 익숙한 꽃향기가 저를 미소 짓게 합니다. 엄마,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 오셔서 정말 기뻐요. 제가 밝게 말합니다. 하지만 엄마는 제 품에서 딱딱한 자세를 유지합니다. 간신히 나를 다시 안아주었어요. 엄마는 저에게 작고 억지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윤기 씨를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윤기 씨가 인사를 하려고 고개를 숙여도 엄마는 완전히 무시하더군요. 나는 엄마가 윤기의 옷을 힐끗 쳐다보고 코를 살짝 주름잡고 고개를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솔직히 많이 실망스러웠어요. 하지만 그 느낌을 밀어내려고 노력을 했어요. 엄마의 부정적인 생각은 충분히 나중에 바꿀 시간이 있을 테니까요. 지금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죠. 비행은 어땠어요? 배고프지? 윤기 씨랑 집에 가는 길에 맛있는 한국식 바비큐 집에 데려다 줄게요. 갈비도 맛있는데 반찬이 정말 맛있대요. 나는 엄마의 손을 잡고 출구로 향하는 엄마를 이끌었다. 저는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행기에서 밥 먹었어. 엄마가 짧게 말합니다. 엄마의 목소리에서 한국 음식은 절대 먹고 싶지 않다는 의지가 느껴집니다. 그냥 집에 가서 쉬고 싶어. 네, 그럼 바로 집으로 가죠. 제가 얼른 대답했습니다. 윤기 씨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금 슬프지만 놀랍지는 않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기 씨와 저는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위로합니다. 서울로 가는 차 안은 정말 긴장되고 조용했어요. 저는 엄마에게 차창 밖의 멋진 풍경을 보여드리고 멋진 대화를 나누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뻣뻣하게 앉아서 거의 반응하지 않고 입술을 굳게 다물고 지나가는 대도시를 바라볼 뿐입니다. 라디오에서 신나는 K-팝 노래를 틀어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기분이 나아지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할 즈음에는 큰 풍선이 서서히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기분이 한결 가라앉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엄마의 관심을 끌기 위해 한 번 더 시도합니다. 엄마, 우리 집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정말 신나요. 윤기 씨와 제가 일본과 한국 디자인을 섞어서 정말 멋지게 꾸며놨어요. 두 가지 스타일이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는 엄마의 반응을 살피며 목소리를 매우 밝게 유지했습니다. 우리 층에 엘리베이터가 열리자 엄마는 흠소리만 낼 뿐 별다른 표정을 짓지 않으십니다. 윤기는 또 한 번 정중한 인사로 엄마를 맞이합니다. 저는 엄마의 가방을 들어드리고 멋진 건물에 대해 수다를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들어와서 화사한 한국식 쿠션 옆에 부드러운 일본식, 다다미, 대담한 도자기 옆에 예쁜 수묵화 등 완벽하게 어우러진 집 안을 둘러보는데 엄마의 얼굴에 싫은 표정만 보입니다. 마음이 바위처럼 가라앉습니다. 그녀가 열린 마음으로 방문하길 바랐던 제 모든 희망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남은 밤 동안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아무 말이라도 해보려는 저와 은경이의 아기 울음소리에
방해받는 어색한 침묵만 있을 뿐입니다. 엄마는 음료나 간식도 거절했었어요. 그리고는 일찍 방으로 들어가시더군요. 저와 윤기 둘만 남게 되어 걱정과 기분이 나빠졌었어요. 나중에 침대에 누워 창밖으로 들리는 서울의 먼 도시 소리를 듣습니다. 천장을 쳐다보고 있는데 강력한 확신이 저를 덮칩니다. 엄마의 다친 마음이 우리 가족의 특별한 시간을 망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엄마의 편견의 벽을 깨뜨리고 싶었답니다. 윤기와 제가 이곳에서 만들어가는 삶과 문화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여거라고요. 계속 노력하고 믿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안 그러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걸려 있었어요. 그 결연한 생각을 붙잡고 마침내 잠이 들었습니다. 앞으로의 힘든 날들을 비추는 작은 희망의 광선을 꿈꿉니다. 저는 다음 날 일어나 다시 시도할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는 꽤 긴장한 상태였지만 엄마가 즐겁게 방문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윤기 씨와 저는 엄마에게 서울의 좋은 곳을 보여드리기 위해 하루 종일 재미있는 것들을 계획했습니다. 빨리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토스트와 차로 간단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엄마는 윤기가 만든 김치 같은 맛있는 한국 음식에는 손도 대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그리고 작은 은경이를 데리고 시내를 구경하러 나섰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경복궁이라는 아름다운 고궁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왕들이 살았던 곳이었어요. 멋진 건물과 예쁜 정원을 둘러보면서 저는 엄마에게 재미있는 역사 사실을 알려드렸어요. 엄마, 궁궐을 주변의 산과 강에 잘 어울리도록 설계한 거 알고 계셨어요? 풍수지리라고 하는데 한국에는 풍수지리라는 게 있어요. 건물과 자연을 완벽하게 조화시킨 건데 멋지지 않아요? 저는 엄마의 관심을 끌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지붕에 그려진 화려한 문양과 오래된 집의 아름다운 곡선을 보는 동안에도 엄마는 오히려 심술궂은 표정을 지으셨죠. 너무 화려하고 실용적이지 않아서 소박한 일본식 건물만큼 멋지지 않다고 조용히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조금 슬펐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음으로 인사동으로 갔어요. 한국의 예쁜 예술품과 공예품을 파는 가게들로 가득한 정말 재미있는 동네예요. 엄마가 아름다운 종이, 도자기, 패브릭을 좋아할 것 같았어요. 우리는 다과용 그릇을 파는 작은 가게에 들어갔어요. 와, 이 멋진 닭이 세트 좀 봐요. 저는 꽃 그림이 섬세하게 그려진 찻잔을 집어들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예술가들은 정말 재능이 뛰어나서 모든 작품에 많은 노력과 사랑을 쏟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엄마가 좋아하는 일본 차 세트와 비슷해요, 엄마. 잠시 동안 저는 엄마가 컵을 들고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조금은 감탄하는 표정을 짓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얼굴은 다시 찡그린 표정으로 돌아갔고 별일 아니라는 듯 컵을 내려놓으셨어요. 하지만 일본 찻잔처럼 예쁘고 단순하지는 않아요. 그 옆에 두툼하고 투박해 보이네요. 반박하고 싶었지만 혀를 찼습니다. 제가 답답해하는 걸 윤기 씨가 알아차린 게 다행이었죠. 그는 슬며시 화제를 바꿔 엄마에게 고향에서 있었던 다과회에 대해 물었습니다. 저는 엄마가 고집을 부리는데도 침착하게 대답해줘서 고맙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미술품 가게를 둘러보는 내내 엄마는 계속 불평을 하셨어요. 밝은 색은 너무 많다. 달콤한 간식은 너무 달다고요. 저는 점점 지쳐갔고 이번 여행이 큰 실수였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지금 그만둘 수는 없었어요. 윤기에게 한국 문화를 가족들과 공유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엄마에게 무언가라도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저처럼 엄마도 저처럼 한국의 아름다움과 훌륭한 전통을 간직한 멋진 곳을 보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일정으로 남산타워를 방문했습니다. 남산타워는 높은 곳에서 서울 시내 전체를 볼 수 있는 거대한 타워입니다. 숨막히게 아름다운 경치가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길 바랐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에 올라가는 동안 은경이가
신나게 소리를 지르며 내려다보는 서울 시내를 보며 저는 희망에 부풀어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멋지지 않아요? 맑은 날에는 도시 가장자리 너머로 산이 보이기도 해요. 항상 놀라워요. 하지만 엄마는 정말로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엄마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정신없는 건물과 밝은 간판들. 멋지고 단순한 일본 도시에 비하면 너무 지저분하고 못생겼어. 이런 곳에서 누가 평온함을 느낄 수 있을까? 아야. 그녀의 말은 정말 배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따끔했습니다. 저는 반박하고 싶었고 제 새 집을 옹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던 윤기 씨도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려고 턱을 괴고 긴장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케이블카를 타는 내내 정말 어색하고 조용했습니다. 정상 전망대에 도착했을 때쯤에는 아까의 재미와 신기함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멋진 360도 전망을 둘러보고 사진을 찍었지만 아무도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못된 태도가 모든 즐거움을 앗아갔기 때문이죠. 하늘을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이는 아름다운 석양을 바라보면서 저는 울지 않으려고 눈을 많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엄마에게 한국이 얼마나 멋진 곳인지 보여주고 싶었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꿈은 점점 더 불가능하게 느껴졌습니다. 진짜 시험은 그날 밤 긴 하루 동안의 이상한 순간과 긴장된 정적에 지친 우리가 마침내 집에 도착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식 요리 중 하나인 김치볶음밥으로 간단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엄마는 거실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엄마의 의아해하는 듯한 비난 섞인 목소리를 듣고 숨을 참았습니다. 모모, 여기 바닥이 왜 이렇게 뜨거워? 이상하네. 난방이 고장난 거 아니야? 저는 갑자기 흥분해서 서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엄마에게 정말 특별한 온돌 바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엄마, 고장난 게 아니라 온돌이라는 한국 전통 난방 방식이에요. 저는 엄마를 부엌으로 안내하며 따뜻한 바닥이 더욱 포근하게 느껴지는 부엌으로 안내했습니다. 바닥 밑에서 열이 올라와서 이렇게 고르게 따뜻해져요. 정말 멋지지 않나요? 특히 날씨가 추울 때 제가 여기서 살면서 가장 편했어요. 일본과는 다르다고요. 하지만 엄마는 의외의 표정을 짓더군요. 글쎄, 난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열은 아래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위에서 올라와야지. 이런 식의 온도 변화는 시간이 지나면 몸이 망가질 거야. 일본에 있는 우리 집에서는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제 마지막 지푸라기였는데요. 지난 하루의 모든 상처와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엄마를 향해 고개를 돌리자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왜 한국이라고 하면 다 싫다고 하는 거예요? 엄마가 여기 온 순간부터 지금까지 윤기 씨와 내가 사랑하고 우리 문화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싫다고만 했어요. 그게 얼마나 나쁜 사고인 줄 아세요? 일본인이라는 걸 그만두라는 게 아니잖아요.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한국 것의 좋은 점을 보려고 노력하면 안 될까요? 저는 엄마가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더 심한 말을 하며 반박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엄마의 눈에서 한국에 대한 갑옷에 작은 균열이 생긴 것처럼 죄책감이 번쩍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온돌의 따뜻한 공기에 모든 감정이 무거워진 채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기적처럼 엄마의 어깨가 축 처지며 떨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모, 내가 정말 못되게 굴고 마음을 닫고 바라만 봤구나. 이 모든 게 나한테는 너무 새롭고 낯설어서 그랬단다.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게 두려워서 그랬단다. 하지만 그게 너와 윤기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한 변명이 될 수는 없어. 정말 미안해. 안도의 물결에 저는 쓰러질 뻔했습니다. 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앞으로 달려가 엄마를 꼭 껴안았습니다. 잠시 동안 우리는 나쁜 기운이 녹아내리는 동안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놓았을 때 엄마도 저처럼 조금 우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엄마도 힘들다는 거, 엄마도 한국에 더 오래 있으면 저처럼 한국을 사랑하게 될 거라고 믿어요. 엄마는 떨리는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관심을 가지고 우리 밑에 따뜻한 바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이 온돌의 열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을까? 지금 생각해보니 꽤 좋은 것 같네. 밥 먹으면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해 줄래? 저는 갑자기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기분으로 그녀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 작은 걸음이었지만 중요한 걸음이었어요. 엄마가 오신 후 처음으로 우리가 함께 좋은 길을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매콤한 김치볶음밥 한 그릇을 내놓자 식탁에 둘러앉은 우리 셋은 처음으로 긴장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천천히 한 입 베어 물며 맛있다는 소리를 내는 순간 저는 새로운 희망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었죠. 하지만 그 순간 따뜻한 온돌방에 앉아 좋아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으니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함께 해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인내와 끈기, 그리고 사랑으로 한순간 한순간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길을 찾을 수 있으리라 믿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희망에 차서 다시 시도할 준비가 된 기분으로 일어났습니다. 전날 밤 엄마는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며 온돌, 바닥 난방 같은 한국적인 것에 대해 조금 더 열린 마음을 가지신 것 같았어요. 작지만 소중한 선물을 받은 것 같아서 최대한 활용하고 싶었습니다. 아침을 차리고 어린 은경이의 하루를 준비하는 동안 어떻게 하면 엄마가 한국 문화를 더 이해하고 좋아할 수 있을까 계속 생각했습니다. 좋은 아침 엄마. 잘 주무셨어요? 온돌방은 포근하고 좋았어요? 저는 어머니께 차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한 모금 마시며 생각하셨다. 응, 그랬지. 그 부드럽고 고른 온기를 느끼며 잠에서 깨니 정말 좋았어. 특히 날씨가 쌀쌀할 때 윤기 씨와 너가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알겠어. 저는 딸아이의 작은 인정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듯 크게 웃었습니다. 엄마, 정말 멋져요. 저기, 방금 생각이 났어요. 엄마가 원한다면 오늘 온도를 비롯한 한국의 난방과 건축 기술에 관한 멋진 박물관에 가보는 게 어때요? 엄마랑 나랑 단둘이서 재밌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저는 엄마가 짜증을 내거나 안 된다고 하실까봐 숨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엄마는 약간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거 꽤 흥미롭게 들리네, 모모. 너무 좋다. 윤기에게 은경이를 봐달라고 부탁한 뒤 엄마와 저는 박물관으로 출발했습니다. 깔끔한 모형들을 둘러보고 안내문을 읽으면서 우리 사이에 남아있던 긴장감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새로운 유대감과 공통의 발견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제가 고대 한국인들이 불과 열을 이용해 집을 따뜻하게 데우는 현명한 방법을 보여드리자 집중해서 보셨어요. 돌바닥 밑으로 연기와 뜨거운 공기를 내보냈던 초기 온돌 시스템부터 콘크리트로 수도관을 설치한 최신 시설까지 엄마는 좋은 질문과 사려 깊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전에는 싫어하던 그녀가 한국 건축가들의 기술에 대한 존경심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온돌 구조가 보이는 한국 전통 가옥의 상세 모형을 자세히 보기 위해 발걸음을 멈추자 엄마는 약간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모모, 이걸 보니까 할머니가 어린 시절 일본 작은 마을에서 살았던 이야기가 생각난단다. 온돌은 물론 없었지만 두툼한 솜니불, 작은 석탄난로, 난로 주위에 둘러앉아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는 그들만의 방법이 있었다고. 그런 전통이 한국과 얼마나 많은 공통점이 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저는 엄마의 얼굴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지켜보았고 평소 엄격한 가면 사이로 드물게 열린 마음이 엿보였습니다. 그때 저는 엄마의 한국 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단지 고집이나 편견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신만의 특별한 일본적 기억과 전통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죠. 저는 충동적으로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엄마, 새로운 전통을 사랑한다고 해서 옛 전통을 버릴 필요는 없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늑한 침구와 온돌 바닥, 일본식 다도, 얼큰한 한국식 찌개 등 우리 마음은 둘 다 충분히 넓어요. 윤기 씨와 저는 두 나라의 문화적 뿌리를 기념하는 집을 만들고 일본과 한국의 영향이 고루 섞인 은경이를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경이가 성장하는 동안 여러분도 함께 동참하여 자신만의 이야기와 지혜를 나누고 싶어요. 저는 놀랍게도 엄마의 눈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보았는데 이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세게 깜빡이시더니 제 손을 다시 꽉 쥐며 조용히 제 평화의 말을 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너무 좋다, 모모. 그녀가 마침내 감정이 북받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항상 너의 선택을 가장 잘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건 알지만 노력 중이야. 정말이야. 그리고 모모 너와 함께 여기 와서 온돌에 대해 알게 되고 윤기와 두 문화를 결합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보니 내가 얼마나 어리석게 내 좁은 시각을 고집했는지 알게 되었어. 딸은 떨리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더니 새로운 불길로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더 잘하고 싶어, 모모. 널 하나의 딱딱한 모. 양으로 강요하는 엄마가 아니라 우리 가족이 얼마나 다채롭고 다양한지 축하하는 엄마이자 할머니가 되고 싶어. 제 오래된 편견을 완전히 바꾸려면 시간이 좀 걸릴지도 몰라. 하지만 함께 계속 노력하고 배우고 성장할 것을 약속할게. 엄마가 말을 멈출 무렵 우리 둘은 누가 우리를 보든 신경 쓰지 않고 대놓고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를 끌어안으며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사랑과 감사, 용서를 담아 엄마를 크게 안아드렸습니다. 당연히 엄마가 우리 곁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기쁨을 느끼며 엄마의 머리카락에 속삭였습니다. 엄마는 언제나 우리 가족, 우리 집에 있을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요.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를 꼭 껴안으며 엄마와 딸, 일본인과 한국인,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하나로 엮인 두 여성이 영원히 결합했습니다. 마침내 눈물을 닦으며 서로를 놓아주고 웃으며 헤어졌을 때 저는 어깨에서 큰 무게가 내려앉은 것처럼 몇 년 만에 가장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습니다. 박물관 여행의 나머지 시간도 수다와 웃음으로 행복하게 흘러갔고 이전의 묘한 긴장감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화창한 서울 날씨에 다시 밖으로 나왔을 때 저는 엄마와 저 사이의 새로운 이해를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우리는 재미있는 문화체험의 소용돌이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우리는 축제에 입을 예쁜 한국 한복과 일본 유카타를 쇼핑했습니다. 다도 수업을 들으며 다도에 대한 공통된 사랑을 나누며 유대감을 쌓았습니다. 활기찬 노래방에서 함께 노래방에 가서 두려움에 맞서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모험을 할 때마다 저는 엄마의 벽이 점점 허물어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한국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엄마의 비판은 놀라움과 존경, 행복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특별한 순간은 아마도 함께 보낸 마지막 밤이었을 거예요. 우리는 따뜻한 온돌 바닥에 다리를 꼬고 앉아 달콤한 식혜를 마시며 꿀쿠키를 먹었습니다. 작은 은경이는 형형색색의 남대문 시장을 구경하느라 피곤한지 엄마 품에서 평화롭게 낮잠을 잤습니다. 어릴 적 들었던 자장가를 흥얼거리며 아기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쓰다듬는 엄마를 바라보는데 갑자기 목구멍에 덩어리가 뭉클해졌습니다. 그 고요하고 조용한 장면에서 저는 제가 항상 바라던 두 나라의 풍부한 문화가 사랑과 진정한 이해로 완벽하게 어우러진 미래를 보았습니다. 제 감정을 감지한 엄마는 아는 듯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지, 모모. 그녀는 약간 놀란 듯이 속삭였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함께 집에 있는 것 같은 느낌. 예상치 못한 낯선 곳에서
아름다움과 의미를 발견하는 것 말이에요. 나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모모는 은경이의 손을 살짝 움직여 한쪽 손을 풀어주더니 손을 뻗어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모모. 엄마가 힘차게 말했어요. 내가 안 좋아하는 거 힘들었을 텐데 정말 고마워. 이 삶에서 기쁨을 보여주고 열린 마음으로 나를 환영해줘서 고마워.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다는 걸 알지만 저와 윤기, 은경이가 함께 알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고마워. 우리도 엄마한테 고마워요, 엄마. 나는 감격에 겨워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도 다른 나라도 아닌 일본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시도할 용기를 낸 시도가 정말 자랑스럽다고 느껴졌습니다. 정말 누구나 쉽지는 않았을 텐데요. 그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슬프게 웃었습니다. 맞아요, 쉽지는 않았어.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지, 모모. 어색했던 순간 내 고집스러운 태도를 보일 때마다 이해해줘서 고마워. 지금 이렇게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게 모두 가치가 있었단다. 나는 그녀의 손을 꽉 쥐었고 눈물이 더 솟구쳤습니다. 밖에서는 저녁이 되자 서울의 화려한 네온 사인이 전멸하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은 형형색색으로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온돌의 따스한 온기와 가족들의 사랑에 둘러싸인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고 집처럼 편안했습니다. 앞으로 또 다른 힘든 시기가 있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문화적 차이와 오해를 풀어야 하는 일생일대의 시간들. 하지만 그 빛나고 완벽한 순간에는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우리에겐 서로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뭘 기다려. 그 친구는 너를 여자로 생각한 적이 없는 거야. 포기해. 한국 남자라고? 한국 남자들을 믿니? 한국 남자들은 대부분 쓰레기야. 여기 베트남의 한 카페에서 한 여성과 그의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다녀온 여성에게 친구들은 정신을 차리라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여성은 이야기를 듣고 분노와 배신감으로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이 이후 이 여성에게는 또 한국으로 갈 일이 생기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여성은 한국의 트라우마를 딛고 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베트남 아니카 트렌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니카 트렌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인들과 함께 일하고 싶지 않았어요. 한국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속이 뒤집어지거든요. 묻어두려고 애썼던 아픈 기억이 많이 떠오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회사에서는 저에게 한국 대기업과 함께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저는 억울함과 개인적인 감정을 삼킬 수밖에 없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저의 적대감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학생 때 서울로 여름 교환학생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민준이라는 한국 남자를 만났죠. 캠퍼스 내 카페에서 만났어요. 민준이는 제게 다가와 웃으며 수다를 떨었어요. 그는 저를 알아가고 베트남에 대해 배우고 싶다고 했죠.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민준이가 너무 친절하고 제 문화에 관심이 많아 보였어요. 우리는 모든 시간을 함께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를 데리고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한국 음식과 전통을 소개해줬어요. 심지어 베트남어를 가르쳐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어요. 서서히 경계심이 풀리고 우리는 가까워졌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날 무렵 저는 민준이에게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그가 저를 좋아한다고 말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베트남으로 돌아간 후에도 계속 연락하기로 약속했어요. 민준이는 언젠가 저를 방문해서 제 가족을 만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마치 우리가 함께 진짜 미래가 있는 것처럼 말했죠. 하지만 모두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귀국하자마자 민준이는 사라졌어요. 그는 제 메시지와 전화에 응답하지 않았어요. 이메일도 반송됐어요. 마치 그의 삶에서 저를 지워버린 것 같았어요. 너무 배신당하고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들은 한국 남자들은 동남아 여성을 진짜 파트너가 아니라
이국적인 이성으로만 보는 경우가 많으니 놀라지 말라고 했어요. 민주는 저와 진지한 관계를 가질 생각이 전혀 없었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민준을 믿었던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 경험 이후 저는 한국이나 한국인과는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언어를 들으니 화가 났어요. 한국 남성들은 외국 여성을 착취하는 오만한 거짓말쟁이로 보였죠. 그리고 한국 대중문화는 사람들을 세뇌시키기 위한 쓰레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직업적으로도 한국 기업을 경멸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성공은 진정한 혁신이 아니라 교묘한 전략과 정부의 도움으로 이뤄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노력과 창의성을 통해 성공한 베트남 기업들과는 달라요. 그러니 한국 대기업과 협업해야 한다는 이메일을 받았을 때 제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오래된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 같았어요. 왜 꼭 한국 기업이어야 했나요? 상사에게 민준이 사건 이후 한국과 함께 일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회사는 제 전문성 때문에 팀에 합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무리 항의해도 회사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재앙이 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저는 마지못해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인들과 함께 일하다 보면 그동안의 괴로움과 원망만 되살아날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하면 민준의 배신감을 극복하고 그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줄 수 있을까요? 한편으로는 악의의 찬 마음으로 프로젝트 전체를 방해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일이 제 자신과 고향에 있는 가족을 부양하는데 꼭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두려운 만큼 이를 악물고 끝까지 해내야만 했습니다. 첫 미팅 전에 한국어 문구를 몇 개 연습했어요. 제가 그저 어설픈 외국인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제 편견이 다시 불타오르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박지후 대표는 저를 어린아이처럼 애교 섞인 어투로 아니카 씨라고 계속 불렀어요. 제가 아이디어를 공유하면 그는 제가 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탄한 듯 흐뭇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화가 났어요. 기획에 대한 집착, 권위에 대한 경애, 무례함을 감춘 가짜 공손함 등 함께 일하는 모든 것이 저를 짜증나게 했습니다. 박지후 대표가 캠페인에 한국 대중문화를 활용하자고 제안했을 때 저는 주저할 수 없었습니다. 전형적인 한국의 얄팍한 대중문화는 소비자를 세뇌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런 가공된 쓰레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몇몇 동료들이 신경질적인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고 박지후 대표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그들의 오만함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착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박지후 대표는 저에게 개인적으로 불쾌감을 준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제가 정말 민준에 대해 털어놓을 거라고 생각한 걸까요? 순간 웃을 뻔했습니다. 이건 민준에 관한 것 이상의 문제였으니까요. 아니요, 전혀요. 저는 웃으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건 그냥 사업일 뿐 개인적인 감정은 없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오래된 상처가 골마 터졌습니다. 이번엔 한국인이 저를 유혹하거나 제 감정을 이용하지 못하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예의 바르고 친절하게 행동해도 그것은 모두 거칠애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저를 조종하려 해도 냉정하고 프로페셔널한 태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민준이 때문에 한번 상처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요. 한국 파트너들과 함께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답답한 일입니다. 2달이 지난 지금은 처음 시작할 때보다 더 짜증이 납니다. 그들의 태도와 접근 방식은 매번 회의 때마다 저를 짜증나게 합니다. 박지후 대표는 최악입니다. 그는 여전히 저를 부를 때마다 아니카 씨라는 존댓말을 써요. 그리고 제 연약한 여성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려는 듯 항상 섬세하게 비판의 프레임을 짜서 제 제안을 모두 거절하죠. 예를 들어 제가 광고에서 젊은 층을 타겟팅하자고 제안했을 때
박지후 대표는 흥미로운 아이디어인데 이 캠페인에는 좀 과감한 것 같네요 라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의 어조는 제가 신중하게 다뤄야 할 어리석거나 무모한 제안을 했다는 것을 암시했죠. 제 동료들조차도 그에게 끊임없이 조언을 구합니다. 회의에서 저는 그들이 말하기 전에 머뭇거리며 박지후 대표에게 무언의 허락을 구하는 듯한 눈빛을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반대 의견을 말하거나 그의 말에 반기를 들지 않으려 했죠. 저는 이것이 위계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는 유교적 관념이 뿌리 깊게 박혀있기 때문이라는 건 압니다. 하지만 창의적이고 솔직한 베트남 팀원들이 박지후 대표와 다른 한국인 임원들 앞에서 온순하고 순종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문화적으로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매일 마주하는 것이 덜 괴롭지는 않죠. 더 큰 문제는 제 동료들이 제 입장에 동의한다고 사적으로 말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막상 한국팀 앞에서 의견을 말해야 할 때가 되면 박지후 대표의 의견에 공개적으로 반박하기 꺼려하며 머뭇거렸어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뒤적이는 저를 어색한 표정으로 홀로 남겨두지 말고 과감한 아이디어를 제안할 때 누군가 지지해줬으면 좋겠다는 저는 생각이 한 번쯤 들었습니다. 업무 외적으로도 한국인 동료들을 상대하는 일은 지칠 대로 지칩니다. 그들은 팀 단합을 위해 끊임없이 저를 저녁 식사나 술자리에 초대하고 싶어 합니다. 좋은 뜻으로 하는 말인 줄은 알지만 억지로 사교를 하다 보면 집이 더 그리워질 뿐이었어요. 저는 그들이 주문하는 모든 고기 구이 요리와 소주를 함께 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기분을 상하게 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계속되는 외식은 제 위장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소화불량과 속쓰림을 피하기 위해 저는 잔치국수 같은 순한 메뉴를 주문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또한 한국의 근대화와 경제력에 대해 자랑하길 좋아하며 제가 칭찬해 주길 바라는 눈치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오만함에 동조하지 않고 대개 화제를 바꾸거나 말을 돌립니다. 네, 서울은 매우 발전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베트남의 다음 발전 단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역으로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습게 들리지 않으려고 겸손하게 더듬거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재미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참을 수 있는 유일한 한국인 동료는 성재라는 젊은 계정 간부입니다. 그는 나이 많은 임원들만큼 딱딱한 형식이나 위계 질서에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재는 자기 차례만 기다리지 않고 다른 사람이 말할 때 경청합니다. 위압적이지 않고 친근합니다. 심지어 절차에 대한 박지후 대표의 집착을 살짝 비꼬는 농담을 던지기도 해서 깜짝 놀란 웃음을 참을 수 없었죠. 제가 그를 잘못 판단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성재 씨는 제가 생각했던 한국인에 대한 고정관념과는 전혀 맞지 않게 사려 깊고 강해 보였습니다. 여전히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와 함께 일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보다 덜 괴로웠어요. 결국 저는 업무 시간 외에 끊임없이 사교 활동을 요구하는 것이 생산성과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며 박지후 대표를 면담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화를 내기는커녕 진심으로 사과했죠. 그렇게 느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당연히 업무적으로 최선을 다하는데 집중해야죠. 또 불편하시거나 사회적 압력을 가하는 일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색하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그의 겸손함에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남자는 고집이 세고 거만하다는 생각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박지후 대표의 놀라운 겸손은 제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하지만 뿌리 깊은 제 생각을 바꾸려면 한 번의 사과가 아니라 여러 번의 사과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십 년간 쌓인 문화적 적대감과 상처는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을 테니까요. 제 분노가 종종 우리의 직업적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쓰라림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저는 열린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한국인을 상대하는 일이 그렇게 많은 고통과 분노를 불러일으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닫아두고 싶었던 오래된 상처를 다시 여는 기분이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연민을 더 많이 느끼고 자세를 낮추면 방어벽이 낮아질지도 모르죠. 하지만 지금은 의심이 제 방패막이로 남아 있습니다. 저녁 식사 한 번과 가벼운 대화로 모든 상처가 회복되지는 않을 겁니다. 화해가 간단했으면 좋겠지만 마음이 이성을 따르는 경우가 드물죠. 베트남에서 한국 팀과 몇 달간 갈등을 겪은 끝에 결국 회사는 제가 서울 본사에서 더 오래 근무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저는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회사는 캠페인의 성공을 위해 이 임시 근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저는 완전히 낯선 도시인 서울에서 홀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비좁은 회사 아파트에서 낯선 스카이라인을 우울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끄러운 인파, 알아들을 수 없는 글씨의 네온 사인, 유혹적이면서도 낯선 음식, 냄새 등 모든 것이 제 감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일상을 탐색하는 것은 아무리 말해도 어려운 일이었어요. 지하철을 타는 것은 미로 같은 지도와 알아들을 수 없는 공공. 안내방송을 해독해야 하는 끊임없는 스트레스 주었죠. 음식을 주문할 때는 메뉴판을 무작정 가리키거나 직원과 추측 게임을 해야 합니다. 사무실에서도 똑같이 적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업무 스타일은 열정적이고 활기찹니다. 모두가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주저없이 아이디어에 도전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회의가 매우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토론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 냉정한 태도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한국 동료들의 극진한 예의와 존중은 오히려 저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혹시나 불쾌감을 줄까봐 겁에 질려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누군가 좌절감을 느끼고 저에게 소리를 질러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대신 그들은 저를 환영한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 선물과 초대장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회사 밖에서 계속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향수병만 더 심해져요. 저는 평화를 위해 제 아파트에 숨어 지내곤 합니다. 성재만 빼고 다들 저를 이렇게 대하고 있어요. 성재 씨는 저랑 비슷한 또래예요. 처음 보자마자 친근하게 다가와서 다른 사람들과 차별되게 느껴졌죠. 살얼음판을 걷지 않는 사람과 대화할 수 있어서 안심이 되더라고요. 성재 씨는 저의 서울 문화 가이드 역할을 진심으로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근처 산으로 하이킹을 데려가고 잘 알려지지 않은 역사적 사실을 알려주고 기괴한 음식을 먹으러 데려가기도 하죠. 덕분에 저는 제가 몰랐던 한국의 면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그는 자신이 자란 시골 마을에 저를 자연스럽게 초대했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이맘때 단풍이 정말 멋지다고 그는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망설였지만 토요일 이른 아침 우리는 시내버스를 타고 몇 시간 동안 서울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성재 씨는 지나가는 시골 풍경에 흥분한 듯 가슴이 뛴다고 했죠. 그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지나가는 농부들에게 자랑스럽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성재는 졸린 고향에 도착하자마자 숙소에 짐을 내려놓고 바로 탐험을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후 햇살 아래 눈부신 단풍으로 둘러싸인 인근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졸졸 흐르는 시냇물, 지저귀는 새, 바스락거리는 나무 등 모든 것이 아름답고 고요하게 느껴졌습니다. 서울의 번잡함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성재 씨는 숲속에 숨어 있는 사찰들을 보여주며 그 역사를 재미있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저희는 야외 시장이 한창인 마을 중심가로 돌아왔습니다. 성재 씨는 가판대를 오가며 군고구마, 두부찌개, 찹쌀떡을 사주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그를 알고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주인들과 다정하게 농담을 주고받는 성재를 보면서 저는 이곳이 그의 따뜻함과 외향적인 기질을 길러준 곳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야외 푸드코트에서 우리는 왕족처럼 식사를 했고 한 노인이 고악기로 전통 민요를 연주했습니다. 그 음악은 저를 몇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게 했어요. 어때요?
성재가 열심히 물었습니다. 서울만큼 현대적이진 않지만 나름대로의 흥이 있네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꽉 잡았다. 완벽해요. 여기 데려와줘서 고마워요. 진심이었습니다. 성재는 저에게 이 나라의 영혼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것을 선물해준 셈이었죠. 다음 날 아침 졸린 눈을 비비며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성재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뿌리를 자랑스러워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낯선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성재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 시간이었어요. 이제는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면 성재의 모습을 떠올리곤 합니다. 인내심, 연민, 개방성 등 이런 특성은 성재에게 훨씬 더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니 저에게도 조금씩 스며드는 것 같았어요. 바로 어제 베트남 지사의 한 임원이 한국의 악명 높은 워커홀릭에 대해 직설적인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전적으로 동의하는 대신 잠시 멈춰서 좀 더 미묘한 관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복잡하죠. 물론 열심히 일하긴 하지만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그들의 헌신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한국 팀원들은 놀라움과 감사를 표하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성재가 제 눈을 바라보며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미묘하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지만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저는 기회만 있으면 한국을 거칠게 비판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반응하기보다 먼저 생각하며 자제하고 있죠. 내가 정말 한국을 좋아하게 된 걸까? 어쩌면 좋아한다는 표현이 아직은 너무 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끓어오르던 증오와 씁쓸함은 조심스러운 낙관론으로 사라졌습니다. 성재 씨가 알려주는 문화는 한국의 인간미와 복합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소수의 행동으로 사회 전체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어요. 성장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그의 우정은 제가 열린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서울에서의 시간이 빠르게 끝나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기도 하고 베트남이 몹시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을 떠나는 것이 슬프기도 합니다. 지난 몇 달 동안 한국 문화에 푹 빠져 지내면서 한국은 제 모든 선입견에 도전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제가 상상했던 거만하고 불성실한 풍자 만화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적으로 다소 내성적일지라도 사려 깊고 진지하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친절합니다. 업무적으로는 처음 시작할 때는 불가능할 것 같았던 한국인 동료들과도 어느 정도 조화를 이뤘습니다. 고집스럽고 독재적일 거라고 생각했던 박지후 대표는 새로운 관점에 열려있는 양심적인 리더로 밝혀졌죠. 라면과 커피를 마시며 밤늦게까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우리는 웃고 열정적으로 토론하고 서로의 능력을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든 캠페인에는 두 문화의 장점이 잘 녹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다리가 놓였습니다. 잦은 팀 회식을 통해 유대감을 쌓으려는 한국인들의 열의가 예전에는 저를 짜증나게 하곤 했죠. 하지만 이제는 애정과 포용을 보여주는 그들의 방식이라 생각하며 감사하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동료들과 재치 있는 농담과 진심 어린 건배사를 주고받을 수 있을 만큼 언어 실력도 향상되었습니다. 어색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졌던 경험이 이제는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재와 진정한 우정을 쌓았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함께 한국을 탐험하며 한국의 아름다운 비밀을 발견하고 서로의 꿈과 희망을 공유했습니다. 지난 주말 우리는 서울의 혼잡한 도로를 피해 남해안으로 즉흥적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하이킹 코스와 생선의 도시락 사이로 섬이 점점이 박힌 바다를 바라보며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성재 씨는 직장에서의 저의 과감한 발언을 늘 존경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대립을 피하고 상사의 눈치를 보며 자랐어요. 하지만 좋은 아이디어에는 자신감 있는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성재에게 저의 냉소적인 태도에 끝없이 좌절했을 초기, 몇 달 동안 사려 깊은 인내심을 보여준 것에 대해 얼마나 감사했는지 말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저를 이해하고 당신이 한국에 대해 좋아하는 것을 공유하기 위해 시간을 내주셨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포기했을 때 당신은 부드럽게 제 관점을 넓혀주셨어요. 우리는 밤늦게까지 가족, 어린 시절 등 우리를 형성한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표면적인 문화적 차이, 이면에 우리의 핵심 가치와 목표가 일치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문화적 차이는 우리를 갈라놓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주를 마무리하며 한국팀은 저를 기리기 위해 송별 만찬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전통 한복과 각 지역의 도자기, 차 등 양국의 우정을 상징하는 선물을 저에게 선물했습니다. 박지후 대표는 잔을 들고 진심 어린 건배를 제의했습니다. 아니카 씨, 당신은 이곳에서 많은 것을 성취하셨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 사이에 다리를 놓으셨다는 점입니다. 바위가 많은 바다 위에서 장애물을 넘을 만큼 더 튼튼한 다리를 만들었죠. 저는 테이블에 서서 연설하기 위해 눈물을 닦아야 했습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가장 큰 선물인 열린 마음과 마음을 주셨습니다. 전에는 한국을 잘 몰랐고 편향된 오해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정한 한국인의 정신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날은 씁쓸한 포옹과 곧 한국을 다시 방문하겠다는 약속으로 가득했습니다. 공항에서 저는 성재와 마지막으로 작별 포옹을 했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나는 속삭였다. 곧 다시 올게요. 약속해요. 성재는 안개가 낀 눈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 약속 꼭 지키세요. 그가 말했다. 당신은 아직 저한테도 배울 게 많아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저 멀리 사라져가는 서울을 바라보았습니다. 낯설고 위협적으로 느껴졌던 도시가 이제는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우리가 함께 만든 음식, 우리가 부른 노래, 우리가 나눈 지혜 등 그 정신은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재 씨와 우리 팀원들과 쌓은 깊은 우정을 가지고 갔습니다. 돌이켜보면 몇 달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제 관점이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고정관념이 아닌 영혼을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 있게 되었어요. 과거의 아픔을 버리지 않고 공감과 연민을 위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성재와 같이 성실하고 헌신적인 한국인들과 함께 일하면서 저의 방어적인 태도가 녹아내렸습니다. 과거로 돌아가 냉소적이었던 제 자신에게 말을 걸 수 있다면 인내심을 가지라고 말하고 싶어요. 세상은 복잡하고 마음이 열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니까요. 하지만 열린 마음으로 만나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인생의 아름다움이 펼쳐집니다. 이제 저는 고국에 대한 자부심과 한국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베트남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두 문화 모두에서 풍요로워졌고 어느 쪽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제 제 세상은 더 넓어졌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는 모든 경계를 초월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밑바탕에는 사랑, 성취감,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와 같은 기본적인 유대감을 추구합니다. 열린 마음과 생각을 가진다면 한때 적이었던 사람도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위에 있는 제 관련 영상도 많이 봐주세요.